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재홍입니다. 최근에 제주 4.3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세계 기록유산에 최종 선정되기까지는 1년여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록유산으로서의 제주 4.3의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찬식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관장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관장님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양정심 제주 4.3 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실장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동현 제주민해총 이사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4.3 전문가 모시고 제주 4.3 기록물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게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뭐 예.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 한국에서 이제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 절차가 네. 세계 기록유산 등재에 들어가려면 국내 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문화재청이 중심이 돼서 문화재청에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했지만 이제는 문화재청에서 그러니까 유네스코 본부로 보내게 되는 그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유네스코 본부로 만약 이렇게 보내면 예. 이런 사안들 중에서 등재가 안 될 수 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거의 대부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안부 문제나 네. 이런 경우에 일본이 이제 반대를 해서 저희가 선정되지 못한 이제 사례가 아픔이 있습니다. 있다. 예. 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가 몇 년간 이제 중단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네스코가 이제 많은 분담금을 일본이 지금 내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그런 것들이 영향력이 또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간 중단이 됐고 이 어떤 이 등재 절차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그 지금은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집행이사의 모든 나라가 이제 동의를 해야 돼 최종적으로 저희가 등재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 하나 없이 모두가 동의해야 예, 동의해야 됩니다. 그럼 약간 더 좀 이게 장벽이 높아진 느낌이. 그래서 국가 간의 어떤 충돌할 수 있는 이제 주제들을 이제 선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4.3 기록물 같은 경우는 충돌의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게 준비가 잘 되면 무난히 우리가 등재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 그죠? 예, 네.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일단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환영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은데요. 박찬식 관장님, 이 지금 1차 관문 통과의 의미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5.18 네.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때 문화예청 예심 이런 절차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다이렉트로 그때 MOW 세계기록유산 됐는데 이 우리나라 내에서도 많은 이 기록물 신청이 있게 되니까 이거는 그 세계 기록유산 그 ICA 거기서 이제 네. 그 이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 내부에서 네. 문화유청의 예심 절차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동안 보류되었던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네. 그다음 4.19 혁명 기록물도 올해 이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화유청 예심 절차를 일단 거쳤다는 그 자체만 해도 네. 큰 관문을 넘었다. 음. 그래서 2015년 5월 달로 2025년 네. 5월로 최종 등재되리라고 모두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면 2025년 5월이면 등재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내부에 여러 가지 또 그쪽에 ICA 유네스코 기록유산 네.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위원회 위원들을 잘 설득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서, 논리 명분, 네. 그다음 국민적 합의, 그다음 세계인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세계적 가치를 잘 설명해낼 수 있다면 충분히 내후년에 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동현 이사장님께서는 이 의미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게 유네스코 유산이 된다라고 하는 건 4.3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세계화되는 뭐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들고요. 4.3이라고 하는 것, 이 국가 폭력이 결국 냉전 체제에서 벌어졌던 이런 국가 폭력에 대해서 결국은 세계적인 어떤 기록 유산, 그러니까 4.3 당시의 기록이 있을 수 있고 4.3 이후의 기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기록 유산들이 인정된다는 건 단순하게 4.3이라고 하는 게 국가 폭력의 비극적인 어떤 역사가 아니라 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제주도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까지도 하나의 기록 유산으로 지정된다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뭐 4.3에서 계속 좀 나왔던 얘기들이 전국화, 세계화 이런 네.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 세계화, 전국화는 이제 뭐 좀 됐다고 많이 평가된 것 같고 세계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좀 더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 4.3 기록물 등재 과정이 굉장히 좀 순탄치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등재를 신청하는 주체는 지금 누구입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와 저희 제주 4.3 평화재단이 공동으로 지금 신청을 한 공동 주체의 기관입니다. 아, 두 기관이 동시에? 예. 네. 왜냐하면 저희는 자료를 소장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 저희가 소장하지 못한 자료를 예를 들어서 이제 제주 민속박물관 같은 자연사 박물관 같은 경우에 소장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의 동의서를 받아서 네. 같이 이렇게 어떤 일종의 소장 기관의 동의서를 받아야 저희가 또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네네. 그래서 몇 개의 기관, 특히 우리 수영인 명부를 비롯한 이거는 또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가기록원의 동의를 받고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는데 어쨌든 신청의 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저희 재단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어떤 준비 과정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아까 이제 우리 박찬신 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11년에 5.18이 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유족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도 그런 요구가 있다가 체계적으로는 2017년에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준비를 시작했지만 아시다시피 도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기관에 이제 2018년에 저희 10월에 저희 조사연구실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19년이 되면서 저희 재단에 이 업무를 이제 일종의 공기관 대행처럼 같이 업무를 이관시켰죠. 기록유산 예, 등재에 관련된. 예. 네. 그래서 그 준비를 저희 재단이 했고 그래서 저희 4.3 기록물 체계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4.3 기록물 체계화 사업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 등재 신청서를 이제 쓰기 위한 여러 사전 작업을 하면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간에 유네스코 자체가 문을 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최종적으로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2월 말에 등재 신청을 했고 네. 그리고 4월에 이제 심사를 받으면서 이제 최근 10월 말에 이제 저희가 국내 심사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11월 말에 저희가 10월에 했던 거는 영문으로 해서 저희가 심사를 최종적으로 받았던 것이고 네. 다시 이런 것들을 다시 수정을 하고 보완해서 11월 말에 이제 유네스코에 넘기는 거는 이제 문화재청이 주체가 돼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네. 그럼 11월 말에 문화재청에 넘기면 예. 유네스코에서 이제 예. 내부 검토를 또 거쳐서 2025년 5월에 최종 결정이 된다 이런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심사 절차가 또 있습니다. 네. 거기도 등재 심사 소위원회에서 우선 심사를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모든 이 조직이 그렇듯이 이 소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등재 심사 소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 이제 세계기록유산 자문회의가 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여기서 또 최종적으로는 큰 의견이 없으면 집행이사회가 다 이제 동의를 하면 저희가 2025년 한 5월 경에 이제 네.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좀 네. 설명을. 네. 그러니까 뭐 도민들께서는 그냥 기록 유산을 신청했나 보다라고 말씀하실 텐데 네. 4.3 기록 유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기록 자체에 대한 목록화와 체계화라고 하는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 필요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4.3 평화자는 조사연구실이 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런 목록화 체계화 작업을 했고 그리고 또 실제 이제 등재 신청을 하는 이제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는 거죠. 그거는 네. 이제 평화재단하고 저희도 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두 기관의 어떤 노력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4.3 기록물이 생산됐던 수많은 기록물을 생산해냈던 제주도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시간들 그리고 국가폭력을 어떤 새로운 어떤 역사적 진실을 만들려고 했던 그 발자취들이 결국은 이런 것들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만들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제주도민들의 기록인데 도민분들은 이게 등재 신청했구나, 네네. 되었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고 사실은 이게 4.3 평화재단에서 많은 실무 작업들을 해오신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4.3 기록물의 세계유산 등재라는 것이 도민들의 이야기에 좀 더 다가가려면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등재 절차는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더라도 도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려면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기록유산이 신청됐다, 뭐 등재를 하고 있다라고 한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그게 실제 우리랑 무슨 관계가 그렇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도민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4.3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제주의 역사에서 뗄 수 없는 그 역사라고 한다면 그 모든 역사적 시간을 함께 걸어온 게 우리 제주도민들입니다. 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슬픈 역사가 아니라 그 슬픔을 진실규명으로 옮기기 위한 굉장히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제주도민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우리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부분에 일단 좀 도민적 관심이 좀 필요하고 네. 아마 이제 행정에서도 등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를 많이 하시긴 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을 하시고 특히 저는 이런 등재 신청과 관련된 것들이 미래 세대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등재 신청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를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제주 4.3을 미래 세대에게 좀 교육시키고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2025년까지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병행이 돼야 아마 유네스코 같은 경우도 이게 단순하게 기록물 등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여전히 제주에서 4.3이라고 하는 게 말해지고 있고 그 기억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다면 등재되는데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에 또 네. 붙여서요. 아까 김동연 이사장의 말씀에 미래 세대 말씀도 나오는데 네. 4.3 기록물의 내용들이 그 당대의 기록도 있지만 네. 특히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진상규명 운동이 시작되고 그랬다가 5.16 군사정변으로 군사정권 시절에 묻혔다가 또 민주화 운동 시기에 80년대 후반서부터 본물처럼 쏟아져 나온 네. 너무나 다양한 희생자 유족들의 증언, 그 어려운 삶을 살아온 후대 4.3을 기억한 사람들의 모든 그들의 어떤 기억의 콘텐츠, 그다음 후대 또 다양한 시민사회에서 진행되었던 진상규명 운동 이런 민간의 너무나 많은 그런 내용들이 알알이 네. 담겨 있는 게 4.3 기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3 기록물은 이게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라기보다는 현재 기록이고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서 뭔가 그 방향을 비춰주는 기록물로서 이따가 세계적 가치 얘기는 또 말씀 다 드리겠지만 네. 이번에 이 기록물이 진짜 이 지역 민과 네. 진짜 대중과 함께하는 기록물이다. 지금 일반 도민들은 4.3 기록물 뭐가 지금 신청된 거야? 모르죠. 뭔 내용이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이게 정확히 선정된 다음에는 다 일일이 다 목록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절차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 도민들과 함께하는 작업도 2025년 5월 최종 결정 때까지 특별자치도와 특히 이런 민관협력형으로 만들어진 너무나 소중한 조직인 4.3 평화재단이 그 전문 역량을 발휘해서 조사연구실 양정실장 중심으로 했고 이게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5.18 기록물이 2011년도에 되는데 네. 바로 2012년도서부터 4.3 평화재단이 돌아가신 김영훈 이사장 때 이 관련된 세미나도 먼저 진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이런 네.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특별자치도의 우리의 성과물이고 도지사의 성과가 아닙니다. 평화재단만의 독점물도 아니고 제도민 전체의 성과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의 살아있는 역사하고 살아있는 이야기다. 네. 좀 그렇게 도민 사회에서 계속 이야기될 수 있고 회자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자 이렇게 좀 여러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목록에 올라가 있는지 아무도 지금 제대로 공개가 안 돼 있는데 뭐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떤 내용들이 이 목록에 리스트업을 하셨는지 좀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그러니까 아까 이 두 분이 말씀하는 그 방향성은 저희가 모두 동의하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심스러웠던 거는 저희가 심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도리어 이제 국내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편안합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는 두 분이 말씀한 미래 세대와 만나는 혹은 제주 도민들을 더 홍보하는 작업들, 저희의 의미를 알리는 작업들을 더 이제 중점적으로 사실은 내년에 저희가 할 일들은 그런 일들이죠. 네. 예, 지금은 심사 신청서를 이제 11월 말에 보내버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홍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심사와 관련된 부분이 강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드린 것들이 있고요. 네. 근데 저희가 4.3의 아픔, 이제 국가폭력의 아픔,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는 사실은 냉전 이후에 세계 기록유산의 어떤 등재된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가폭력을 우리가 남미나 전 세계 냉전 이후에 국가폭력의 희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폭력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심사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던 작업들은 저희가 이 국가폭력의 어떤 아픔을 딛고 네. 우리 스스로 유족과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진상규명운동을 펼쳤고 그런 노력들 속에서도 그게 서로 화해와 상생의 과정 속에서 네. 계속 저희가 자발적인 진상규명운동을 펼쳤고 그 진상규명운동의 결과물로 국가의 공식 조사와 저희가 명예회복의 어떤 성과를 네. 얻어냈다. 네. 저희 스스로 네. 유족과 제주도민의 연대 속에서 스스로 그리고 뭐 거기에 합치면 저희가 이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 시민사회 단체와 더불어서 이런 자발적인 진상규명의 노력들의 성과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저희 계획서에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심사위원들이 어떤 좋은 평가를 얻어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4.3의 아픔을 담은 이 기록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진상규명과 이 노력들 또한 하나의 4.3의 기록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현재화된 기록이 있고 도민과 만나고 그리고 미래 세대와 만난 기록이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면 4.3 당시의 기록을 토대로 시작을 해서 예, 우리가 진상조사 보고서에 이르기까지의 그리고 중간에서의 저희 자발적인 노력들을 다 담은 4.3과 4.3 이후의 기록들을 모두 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러면 모든 기록을 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너무 많이 담으면 사실 심사에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저적인 기록들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자체가 사실은 유네스코의 어떤 등재 심사 속에서 등재가 되지만 저희는 4.3 기록물 자체 모든 기록물들이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에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는 예. 올라가 있지 않지만 예, 예. 우리 4.3의 모든 기록물들, 모든 예. 기록물들이 등재되는 것과 다른 바 없다 이렇게 예.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를 들면은 많은 그 4.3 희생자분들의 증언 같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예. 체록돼 있는 내용 예. 이런 부분들도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발적인 진상 규명 운동의 대표적인 기록물이기 때문에.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덧붙일 말씀 있습니까, 관장님? 네. 그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에 네. 그 구비 여건,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류 문화의 중요 기록을 담고 있어야 한다. 네. 그 다음에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이 자료는 이거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대체 불가능. 네. 소위 이것 보고 이제 독창성이라고도 하고 그다음 세계적 가치를 가져야 하고 희귀성. 그다음 이 자료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일종의 관리 약간, 프로세스를 네. 갖춰야 한다라는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네. 예, 평점 매겨서 통과시키는데 여기에서 저는 희귀성 측면에서는 주목해야 할 게 4.3 진상조사 보고서 내용 또한 그렇지만 공식 기록을 통해서는 이게 전부 다 멸실되고 의도적으로 은폐되고 파괴되고
공식 자료 가지고는 4.3 진상조사 보고서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거기에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그 시대를 겪었던 제주도 도민, 주민들의 희생자 유족들의 네. 증언록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증언록이 뒷받침되어서 진실을 재구성해낸 게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증언록은 그 자체로 이게 후대 기록이긴 하지만 네. 당대의 기억을 그대로 온채 담고 있는 그런 희귀적이고 아주 대체 불가능한 그런 자료로 볼 수 있는데 이거 외에도 세계적 가치 갖는 것도 충분히 네. 있다고 봅니다. 냉전과 분단 시대 네. 그리고 국가폭력은 뭐 우리 4.3 이번에 올리는 것 외에도 너무나 다양한 네. 세계적으로 벌어졌던 국가폭력 사태에 관련된 기록물이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된 그런 것이고 그다음 1970년대, 80년대 전개되었던 전 세계적인 추세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화 운동 시기. 네. 이걸 보통 전환기 적정이라고 세계적인 용어로 규명하는데 4.3도 당대의 냉전과 분단이라는 세계적 여건 속에서 그 국가폭력 빚어진 속에서 이루어졌던 네. 일이었고 그다음 후대에 이것들을 극복해 나갔던 전환기 정의적인 네. 민주화의 절차를 거쳤던 그런 세계적 가치가 있다는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본다면 네. 네. 4.3 기록물이 MOW 기록유산에 등재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동인 사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양정심 실장님이 여러 가지 리스트에 들어갔던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아까 박찬욱 관장님 말씀하신 거나 양정식 실장 말씀하신 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4.3의 기록이 세계적인 기록 유산이 될 수 있는 거는 저는 4.3이라는 당대적 시간에 국한된 그 시간에 생산된 기록물만이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도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4.3 이후에 벌어졌던 즉 역사적인 폭력을 이 국가적인 폭력을 어떻게 우리 그 속에서 우리가 저희 도민사들이 그 역사적인 진실을 찾기 위한 그 수많은 몸부림들이 있었죠.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증언록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몸부림들. 그 몸부림들이 결국은 그런 기록의 가치가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그래서 그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기록 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세계적인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게 나중에 기록물들을 따로 이렇게 뭐 전시라든지 리스트를 뭐 공개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저희가 심사 중이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끝난 부분이 아니기 2025년 때문에 5월 이후에 그러면 예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목록을 정확히 그 유네스코 자체에서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많은 분들이 목록에 뭔가를 올라가면 굉장히 그것만 특별한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저희가 공모와 심사의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세계 기록 유산은 말 그대로 인류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게 영속적으로 인류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 기록물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4.3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저희 제주도민에게 소중한 자산이지만 거기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은 자산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4.3 기록물 자체가 선정이 되면 모든 4.3 기록물은 유네스코의 이제 세계 기록유산 등재라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4.19라든지 5.18이 그 역사 자체가 이제 의미 있어진 것처럼 똑같이 4.3이라는 역사도 맞습니다. 등재되는 순간 우리가 살아왔던 그 4.3의 역사 전체가 등재된 것으로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이걸 뭐 리스트가 뭐 올라가냐 이렇게 따질 필요는 별로 없다 이런 예, 의미로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예,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나오는 것들이 유네스코 등재라는 것이 세계화의 어떻게 보면 한 과정이다 이렇게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예. 이 박찬식 관장님 어떻습니까? 이 세계화를 4.3을 세계화해야 되는 이유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냉전 그런 그 이념 대결이 점철되는 속에서 네. 빚어졌던 사건이죠. 제주도 작은 섬에서 일어났던 제주 사람들끼리 서로 그 헐뜯고 싸웠던 그런 그 일종의 분쟁이라기보다는 그 전체 냉전 구도
네. 그 속에서 한반도 분단이 이루어졌고 4.3의 당대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런 분단 과정을 거부했던 항쟁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국가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들 말 듣지 않는다고 국가 폭력을 행사했던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대학살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다 어우러진 사건이죠. 그래서 이 4.3 사건은 이 기간도 길고 제도 전역에서 뭐 어느 지역에서나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안내의 프랑크 일기랄까 네. 그다음에 남아공의 만델라의 그 판결문 한 장이 세계 기록 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5.18과 같이 이게 집합적 기억이거든요. 네. 모든 기억이 모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의 모음으로서 이번 네. 기록물을 등재 신청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들은 속속들이 뭐 목록이 이거다 저거다 다 이미 올라간 건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공개는 지금 힘들지 모르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일단은 뭐 정부 측 기록이 있을 수 있고 판결문, 네네. 수형인 명부, 그다음 미국 측에 이게 미군 정식이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생산한 기록도 있고, 그다음 민간인들의 문서, 편지, 그다음 증언록, 비디오 테이프, 동영상, 사진, 네. 분명 이런 자료들이 다 들어갔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 운동했던 너무나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4.3 그 진상규명 운동단체들의 관련 자료들, 유족들의 기록들 충분히 저는 들어갔을 걸로 보입니다. 쭉 연구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4.3을 혹시 뭐 관장님 같은 경우는 4.3을 쭉 연구해 오신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어떤 기록들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수형인 명부,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가 당시 정부기록보존소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다는 것을 그쪽에 있는 그 전문 인력들이 발굴을 했어요. 네. 거기에 추미애 국회의원, 그다음 전 그 강창일 국회의원이 4.3 연구소 소장할 때 서로 이게 연결이 되면서 이 수형인 명부가 빛을 보게 된 것이죠. 네. 이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는 단일 문건으로서 제가 보기엔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 하나만 가지고도 4.3을 상징하는 그런 세계기록유산 등재 자격이 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묻혀졌던 행방불명됐던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났고 네. 그걸 계기로 이런 수형인들, 그다음 정투리 비행장 즉 국제공항에 안매장되어서 총살당했던 그 사람들의 신원도 확인됐고 유전자 감시까지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명부 덕분에 당시에. 그렇죠. 그것과 더불어 수형인 명부에 그렇게 그 범죄자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법부에다가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명예회복을 하게 되었죠. 근데 네. 이게 수형인 명부가 입법, 행정, 사법을 통한 전체적인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진상규명 운동의 큰 근거 자료로 활용됐다는 것이죠.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자료 하나 갖는 의미가 이렇게 커요. 제가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리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혹시 도민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세계 기록 유산은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 시작할 때 계속 헛갈렸던 분들이 사건을 등재하는 게 아닙니다. 네. 사건에 대한 걸 등재하는 게 아니라 기록물을 통해서 역사적 가치, 세계적인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예, 그게 국내적인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4.3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것도 넣지 저것도 넣지 하는데 사건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건 기록물을 통해서 세계적 중요성을 알려야 되는 거고 논쟁의 여지는 없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게 또 써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완결이 돼야 됩니다. 완결이. 네. 그래서 아까 사실상 수형인 명부 하나 갖고서도 직권 재심까지 해서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직권 재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직권 재심이 끝났다면 수형인 명부 하나만 갖고서도 쭉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직권 재심은 왜 안 넣었냐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완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넣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심 청구 자료가 안 들어간 것도 완결성 문제인데 예, 맞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그 희생자 관련된 그들의 희생 당시 피해 실태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세 가지가 있죠. 1960년도에 국회 양민학살 보고서 당시 제주신보사에서 네. 조사했던 그 자료가 국회에 보관돼 있고, 그 다음에 도의회에서 그 피해 실태 조사를 했던 자료가 그게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이 희생자 우리 확정시키는 예. 관련된 그 신청 서류들이 있죠. 네. 방대한 양이죠, 그게. 그래서 이번에 언론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그 자료가 거의 1만 3천 건이 넘는다 그러는데, 이 희생자 결정 기록은 아직 완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이 문화유청 올린 거에는 네. 최종적으로는 빠진 걸로 언론을 통해서 예. 제가 들었습니다. 도의회 네. 신고서는 당연히 들어갔고요. 아, 도의회 신고서는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다행이죠. 그건 완결이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저희가 희생자 추가 신고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네. 그 심의 결정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거에서는 저희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완결되지 그러면 않아서.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에서 떨어집니다. 예. 희생자 기록물도 상당히 전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말씀하셨듯이 이게 4.3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등재된다고 할 때는 그럼요. 이게 뭐 예. 기록물 리스트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가 인정된 당연하죠. 것이다 이렇게 좀 예. 말씀해 주셨기 예, 때문에 그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예, 같은데 그 김동희 사장님 이게 4.3을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말씀 실장님 해주셨는데 이 세계적 중요성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4.3의 세계화에 관련돼서 좀 생각해 볼 게 네. 4.3이 그 자체가 세계사적 사건입니다. 네. 이거 분명하고요. 왜냐하면 냉전 체제와 분단이라고 하는 이 세계사적인 어떤 시간 속에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즘 뭐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행정적에 계신 분들이 뭐 4.3의 세계화를 영문 번역, 뭐 이 정도 어떻게 하면 뭐 영어로 국제사회에 발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그게 세계화가 아닙니다. 일단 네.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우리 스스로가 4.3이 세계적인 사건이라고 한 사실을 우리 스스로 인지를 해야 되고요. 세계적인 사건이라고 할 때 어떤 맥락들인지 아까 얘기한 네. 말씀드렸지만 이 4.3이라고 하는 것이 1945년 8월 15일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에 냉전 체제와 분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시간성, 역사성 속에서 역사성, 네.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3이 미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단순하게 이승만과 이런 문제도 있지만 4.3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 밀항을 선택하고 그리고 식민지 이후에 일본에 있던 사람들이 일본 제주로 건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따져보면 식민지의 경험도 있는 거죠. 그럼 식민지와 식민의 경험과 분단의 역사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만의 시간이 아니라 제주라고 하는 곳이 세계사적인 시간 속에서 놓일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4.3은 세계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4.3의 세계화를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는데 1차적으로 일단 유네스코라의 기록이 등재되는 것 자체가 1차적으로 큰 어떤 걸목할 만한 성과가 되겠죠. 근데 이것에 그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에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의 의미들을 일단은 지역 사회들이 풍부하게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나고 그것들을 통해서 먼저 지역 사회의 어떤 충분한 공감을 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발신할 수 있는 그래야 그게 무슨 언어적인 단순한 번역만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 우선은 공감대를 만드는 게 예, 중요하다. 예.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맥락으로 이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이거 조금 이제 이야기를 좀 건너뛰어 보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팔레스타인 분쟁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 4.3이라는 세계화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발신하고 임할 것인가라는 걸로 또 읽히기도 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4.3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단순하게 우리 지역에서만 벌어진 비극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즉 인류 역사에서 그와 유사한 폭력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당대적 시간에 대해서 4.3을 겪었던 우리 제주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야 되죠. 네. 예,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연대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이런 일들이 결국은 그야말로 4.3의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4.3과 관련된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거.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쳐서는 안 된다 지금은 이거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할 필요가 있다는 네네네네. 말씀을 읽을 수 있을 예. 것 같은데요. 조금 또 우리가 논점을 좀 옮겨가 보면 뭐 최근 몇 달 동안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윤석열 정부의 이념 논쟁 아니었습니까? 이런 이념 논쟁이 사실은 또 4.3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실장님은 뭐 이런 이념 논쟁의 텀바구니 안에서 제주도가 어떤 역할들을 좀 해야 될 것인지 혹은 고민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저는 그 4.3을 연구하는 역사 연구자입니다. 사삼 그 역사 연구자이기도 해서 그 저는 사실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전쟁은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우크라이나와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도 지금 그렇지만 정말 참혹한 이제 생명들이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 이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이념 전쟁이나 역사 전쟁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희가 4.3이기 때문에 저희 아까 유네스코 계획주는 등자의 의미를 계속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스스로 이제 자발적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탄압 속에서도 스스로 어떤 자발적인 진상 규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변화하고 정권이 변화하는 속에서도 저희가 지키고자 했던 4.3의 가치들을 네. 4.3 당시의 가치뿐만 아니라 진상 규명했던 그 가치들을 같이 해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김동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실천의 부분들, 연대의 부분들을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3 진상 규명 운동의 힘으로 네.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사회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이러한 논의가 제주사에 좀 더 일어났으면 좋겠다 예. 이런 의미신 것 같은데 박찬식 관장님 혹시 지금 인연 논쟁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4.3이 갖는 교훈이 네. 지금 이념 갈등도 없잖아 있죠. 네. 냉전이 빚어낸 것이고 남북 간에 서로 다른 이념 체제의 신국가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빚어진 사건이고 이거를 융합을 시켜보려고 통합을 시켜보려고 많은 정치 사회 지도자들이 노력했고 제주 도민들도 일각에서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소위 통일 운동으로서 4.3을 시도했다라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후에 4.3 해결 과정에서 소위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과정들 속에서 비춰보게 되면 현 정부의 어떤 이념을 너무 내세운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지양해야 할 바 아닌가 생각을 갖고 더불어서 이 4.3이 갖는 의미 속에 또 큰 게 뭐냐면 모든 걸 다 여러 가지 상층부에서 만들어냈던 그런 분쟁을 유발시켰던 그런 외적 요소, 미국 문제도 있고, 그다음 새로운 신생 정부, 이승만 정부의 문제도 있고 그러긴 하겠지만 이런 속에서도 뭔가 계속 제주도 공동체 이들은 아래로부터 끊임없이 움직였다. 네. 그 지향점에 대한 해석은 앞으로 4.3의 성격, 정명 문제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은 못하겠지만 그리고 4.3의 해결 과정에서 이 아래로부터 민간의 움직임은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아마 세계적인 가치 오늘 계속 나오고 있지만 4.3이 갖는 의미는 누가 대통령, 총리가 되어서 지도부, 국가 지도 체계에서 소위 이런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런 방식이 아닌 4.3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보였던 그 밑으로부터의 분출했던 움직임. 거기에 일반 시민사회도 있지만 특히 유족들의 그런 절절한 그 마음들 이런 게 묶여져서 이뤄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진정한 세계적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지금 현재도 우리가 굉장히 4.3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토론들을 많이 벌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김동현 이사님 여기에 조금 더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념 논쟁을 지금 현 정부가 한다는 건 결국은 그릇된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 의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4.3 같은 경우도 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흔들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역사라고 하는 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4.3 기록유산 등재의 노력과 함께 이제는 제주 사회 내에서 4.3에 대한 어떤 이 다양한 논의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줄곧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교육도 지금에 있어서 새롭게 좀 더 강화되어야 될 측면들 혹은 또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도민사회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측면들 그리고 4.3 역사에 대해서도 좀 더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는 부분들까지 지금 좀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 이외에 이 좀 등재 기간까지 제주 도민사회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죠. 혹시나 유네스코 등재 이게
제주도가 앞장서서 돼 있고 뭐 평화재단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행여나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등재가 되면 제주도정의 성과고 제주도지사의 치적으로 될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등재됐다고 해서 제주도정의 성과도 아니고 제주도지사의 치적도 아닙니다. 제주도민 모두의 어떤 기쁨일 텐데 결국 4.3이라고 하는 건 보수와 진보를 나눌 수 없는 문제고 4.3이라는 게 결국 특정 정파나 특정 정치인의 소유물도 아니죠. 네. 그건 뭐냐면 이 등재 과정을 통해서 4.3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역사이고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단순하게 기억의 역사가 아니라 진실을 향해 나아간 우리의 소중한 발걸음이었다는 걸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들 이런 것들이 결국 유네스코 등재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좀 희망합니다. 네. 이게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네. 위안부 문제 가지고 위안부 기록물 우리나라 비롯해서 몇몇 나라가 합동으로 이걸 그건 문화유청 관련 없이 전 세계 몇몇 나라들이 합동으로 위안부 기록물 제출했을 때 일본 정부가 엄청나게 회방을 놓았던 것이죠. 네. 난징 대학살 기록물이 통과되었을 때 일본은 자기네는 야 당했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위안부 기록물까지 나오니까 그때서부터 이 MOW를 움직여가지고 거의 뭐 4, 5년 가까이 이 등재 작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네.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3 기록물에서 우려되는 바는 뭐 일본을 우리가 저어해서가 아니고 4.3 기록물이 갖는 데서 세계적 가치에서 우리가 봐야 이렇게 분쟁과 이념 갈등과 이런 거를 오히려 좀 극복해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좀 정부에서 이념 갈등한다고 또 여기에 또 편승하는 사람들 보수단체가 4.3 기록물이 이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 혹시나 미국 자료 문제가 또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일본하고는 4.3이 별로 관련이 없는데 미국 정부 시절에 미군정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서 미국과의 갈등을 빚어낼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 국가 간 분쟁과 그다음 지역 내부의 어떤 그 이념 분쟁 이런 것들을 MOW는 상당히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꼭 그 MOW의 어떤 그런 걸 싫어해서 우리가 그걸 피해가자는 게 아니고 오히려 4.3은 이런 갈등적 요소를 다 융화시켜내고 녹여냈던 과정이 있다는 걸 오히려 강조하면 이런 갈등 요소는 충분히 극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분쟁 요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했던 어떤 국가 간의 이런 것들이 제가 4.3 당시의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극복했던 저희의 자발적인 진상규명의 노력들 그리고 화해 상생의 과정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 간 분쟁이나 이런 충돌의 지점은 저희가 거의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가 계속 두 분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스스로, 제주도민 스스로, 유족 스스로가 했다는 이런 자부심 속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분쟁은 저희가 거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지금 토론을 진행해 보니까 이 제주도민 사회 안에서 공감대를 만들고 함께 좀 4.3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확장해 나가는 작업들이 지금 가장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토론은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 말씀 짧게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예, 실장님부터 할까요? 네. 예, 제주 4.3은 저희의 소중한 기록물입니다. 저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통해서 저희 스스로 했던 4.3의 아픔과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자 했던 저희 제주도민의 어떤 자발적인 이 노력들을 세계사적 가치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주도민들의 앞으로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관장님. 예, 4.3 기록물은 평화 인권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과 제주의 자치 자율성 신장에 크게 기여하는 미래를 위한 자산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이 4.3 기록물에 담겨 있는 각 희생자들의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작업과 후대 공동체를 위한 이 사람들이 거룩한 죽음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4.3의 어떤 그 성격 주장에 따른 정명, 후세대 전승 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도 4.3 기록물 등재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부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3 기록물 등재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하신 4.3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토론까지도 지금 같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4.3 기록물 세계와 보편성을 획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편성 획득과 더불어 역사적 정당성을 따져나가는 게 같이 병행되어야 정의로운 해결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4.3은 그 자체가 세계사적 사건입니다. 4.3이라고 하는 역사는 단순하게 과거에 끝난 일회성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4.3 이후에 벌어졌던 역사적인 고통을 그리고 역사의 진실을 찾기 위해 했던 그 진실 규명의 역사가 결국은 제주 4.3을 오늘의 역사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4.3 기록물이라 갖고 있는 가치는 과거의 역사의 아픔을 넘어서 역사의 진실을 향해 갔던 제주도민들의 그 수많은 열망, 열의 네. 그것들이 집적돼 있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동력과 그리고 미래의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토론을 해보니까 앞으로도 4.3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론할 거리가 굉장히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함께 좀 토론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박찬식 관장님 그리고 양정심 실장님, 김동윤 이사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제주 4.3 기록물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제주 4.3의 세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앞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제주 도민사회에서 4.3에 대한 역사적인 논의들이 지금 좀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주 4.3의 세계화는 어떻게 보면 근대 국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 폭력을 평가하는 작업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활발한 역사 토론이 제주 도민사회에서 일어나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토론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